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0회 동반행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반행정연구소 상임이사 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반행정 포럼은요, 한국지속가능경영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반행정 포럼의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78명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전국 목표치인 2030년 합계 출산율 1.0을 아까 한 명을 달성을 하더라도 총 인구는 2025년에 5,175만 명에서 2070년이 되면 3,771만 명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같은 기간에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50%가 감소된다는 암울한 그 전망을 내놓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4월 포럼 때도 저희가 인구 그때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인구 문제를 저희들이 다룬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인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저희 동반행정 포럼에 인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근에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인구 문제가 자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지 않았나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0번째 동반행정 포럼의 주제는요.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저희 동반행정연구소 정원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사님이 여러분 드릴 말씀을 다 했습니다. 하는 없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그리고 인구도 기후도 고르지 못한데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처럼 경청하시고 또 이런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선 우리 사회 리더시죠. 문국현 선생님 다 기억하시죠?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이 인구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다. 그래서 기업이 앞장서면 어떻겠냐 해서 한미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여기 김종훈 회장께서 2년 전에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서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일주일 전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돈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그래도 가장 큰 원동력은 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서 이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바지 이사장입니다. 지금 오늘 거기 연구원에 원장님하고 부원장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통계청장하던 이희실 박사 아시죠? 본장님 보셨어요? 여기 매일경제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이희실 박사와 같이 일하시는 부원장 부연구원 부원장 환영합니다.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문국현 선생님이 안 하시나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여성 단체
협의회인가 맞아요. 거기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 또 산하에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도 있대요. 그래서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이금자 선생님도 오시고 회장님하고 꼭 붙어 다니신 이봉혜 여사도 오시고 저출산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하면 저출생이 맞다고 그러세요. 저출산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냐고 저 거기에 저출생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태근 선생님이셨어요. 남자가 없으면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한번 저 오늘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실 수 있으세요? 아, 많이 오셨구나. 맞습니다. 아주 멀리 시애틀에서 워싱턴 대학 교수하시고 우리 여기 포럼에서 몇 년 전에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신 하용출 교수님, 워싱턴 대학 교수. 금방 이거 소개 꼭 해드리겠다는 분이 계신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선배이신데 선자, 일자, 근자 한국을 위해서 오래 일하셨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총동창회 부회장이신 손희준 선생님 한번 선생님 한번 소개하려고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도중에 또 더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한석철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토론도 한 30분 주시죠. 저 홍 교수는 저 92학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이 괜찮네. 경제학과 1992년에 입학을 하시고 다 졸업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받으시고 거기서 일도 하시다가 오셨어요. 오늘 재밌게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런 훌륭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정운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굳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한 원인이나 해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답은 아닐 거고요. 제가 지금 학교에 있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고민을 오늘 발표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제가 위원회 가서 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반등 없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2013년에 44만 명이었고요. 작년에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23만 명의 아이들이 분명히 지금은 성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율이 0.7이라고 한다면 한 10만 명, 30년 지나면 10만 명의 출생아 수가 나올 거고 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다음 30년 후에는 한 4만 명 정도.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이 국가 소멸 위기에 닥쳤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축소 사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2070년이 되면 3,700만 명, 이게 1980년대의 인구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위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인구가 줄어들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1인당 어떤 삶의 질도 훨씬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대응을 한다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인구 위기는 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인구의 연령 분포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고령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65세 이상 비중이 한 19.4% 정도 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4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현재 가장 초고령 국가이긴 하지만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수준이 30%대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점점점 75세 이상의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게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속 가능성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겠죠.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는 1992년 이후로 30년 동안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에 가장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줄기 시작을 해서 2050년대가 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중이 50%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보통 대학 졸업하고 25세에서 59세 정도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인데 이 연령대가 향후 10년 내에 320만 명이 줄어듭니다. 320만 명이면 지금 부산광역시 인구예요. 그 정도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고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480만 명이 10년 내에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영향일 겁니다. 아무래도 노동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예측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2050년쯤 되면 성장률이 0%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부정적인 추계를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다양한 사회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죠. 우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데 올해 부산광역시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7%의 지역이 향후에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군병력이 감소하는 것도 다들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사회 보장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요. 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는 대신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향후 10년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나 돌봄 지출에 있어서 생산 연령 인구의 부담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초저출생의 위기가 생겨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파악이 먼저 시작이 되겠죠.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고 있고 먼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 중에 한 분이 게리 베커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분명히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않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비용과 또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해 가면서 편익이 훨씬 클 때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생겨나는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교육 비용, 주거 비용 등이 직접적인 비용일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경력 단절이 되면 생겨나는 이걸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요즘 청년들은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유로운 생활을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역시 기회비용입니다. 반면에 출산과 양육의 편익은 뭘까요? 여기서의 편익은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가 국가가 사회보장을 잘 안 해주고 본인의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률도 높기도 했지만요. 근데 요즘은 그런 노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이유가 그런 이유는 적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어쩌면 출산과 양육의 편익은 거기서 얻게 되는 행복일 겁니다. 이게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결혼에 대한 비용도 주거비, 가사노동, 그리고 개인 생활의 포기나 다양한 기회비용이 있는 것처럼 그 편익은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행복일 겁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각각의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면 우선은 직접적인 비용과 기회비용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입니다. 결혼 비용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주거 비용이죠.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라는 답변이 많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양육이나 교육 부담, 일자리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인데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도 아주 높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으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나 경력, 자기개발의 가치에 따른 기회비용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죠. 수치 중에 하나 몇 가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대학 취학률이 78%입니다. OECD에서 가장 거의 높습니다. 2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은 22년 기준 74%이고요. 이게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반대급부로 그런 경력을 따라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일과 경력의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에 결혼과 출산의 가치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 한국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 저는 그 원인을 꼽자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경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성공을 한 거죠. 선진국은 100년 정도 산업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화 성공의 비결을 보게 되면 높은 교육열, 그리고 경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산업화 기간 중에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도한 경쟁 사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교육열, 이런 것들, 사교육, 비교 문화, 수도권 집중, 이런 것이 다 과도한 경쟁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서 결혼과 출산에 직면했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보통은 서구 선진국들은 100년에 걸쳐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거를 정책적으로 보완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너무 짧은 기간에 경험하다 보니까 충분히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지금 초저출생 위기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는 사실 노동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임금 격차는 2배 정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려면 정말 좋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진출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사회 이동성이 상당히 결핍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뭐든지 처음 직장이 평생 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입시 한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시작됐지만 그 입시 한방 때문에 높은 사교육의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역 간의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큽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 경쟁이 과열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또 다시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동시장 내에서는 또 성별의 격차도 있죠. 뭐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젠더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긴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가족 가치의 하락과 가족 친화 결핍 문화도 아주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형성을 하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내가 일과 경력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도 하고 가족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일과 경력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내가 결혼과 출산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족을 만드는 것보다 일과 경력에 있을 때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데 또 사회를 보면서 배우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게 사교육 문제가 뭐 중고등학교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취직하고 결혼하고 평생 가다 보니까 이거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자녀들이 또 보게 배우게 돼요. 가족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 변화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문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삶에 있어서 뭔가 결혼과 출산도 하면서 일의 가치 높이려면 기업의 문화가 변해야 돼요. 청년들의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문화가 변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산업화 시대에 이 베이비 부머 시대를 뒷받침했던 그런 기업 중심, 남성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송이나 미디어 이걸 통한 결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어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6월달에 나온 건데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이라는 걸 신문에 엄청 광고를 때리더라고요. 보면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이 남성은 7천만 원 연소득이 있어야지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 나는 대부분 청년 7천만 원이 안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초저출생 문제를 드라이브 걸었던 거는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락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우선은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에 제2차 벤처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 경기도와 서울에 많이 생겼어요.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청년들 중에서 여성들이 수도권 집중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제조업이라던가 여성들이 하기 어려운 직장들이 많은 반면에 수도권에는 이런 벤처라던가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집중이 경쟁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2015년 이후로 높아졌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그전부터 있었지만 크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 취업률과 20대 후반의 여성 고용률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지금도 훨씬 높아요. 20대 후반의 고용률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지금도 2023년 기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젠더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나 유독 2015년 이후로 젠더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라는 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현재까지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도 했었고 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판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정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정부 정책 대응이 분명 실패는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가장 우리가 익히 많이 드는 정부 비판은 이겁니다. 지난 201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출범했는데 한 18년 동안 380조 원을 썼는데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헛돈을 썼다. 이런 비판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저출생 대책들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백화점식 정책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비판이 나오면 예전에도 많이 비판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막 뜯어보니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고 일정 부분은 틀린 얘기더라고요. 우선 저출생 대응 예산을 보면 진짜 빨리 늘어났습니다. 현재 매년 한 50조 원 정도를 저출생이라는 꼬리를 달고 예산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엉뚱한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예산들은 사실 많이 걸러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출생 대책이 맞는가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출생 대응 예산이 47조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쭉 분류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돌봄과 교육에 한 13조 원, 일가정 양립에 한 2조 원, 양육 비용 지원에 한 7조 원, 이거 다 합치면 한 2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이 있고, 그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이 21조가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돌봄과 교육인데요. 여기가 제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 교육비 지원. 이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정부가 학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보육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이거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늘봄학교,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돌봄센터 지원, 다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없으면 어쩌면 출산율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13조 원의 예산은 아무리 이거는 조정이 불가능한, 더 늘려야 되는 정책들입니다. 두 번째, 일가정 양립 정책인데, 이거는 육아휴직 급여라던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일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정책인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2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이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게 되더라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절반 밑에 수준이에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육아휴직 하게 되면요, 평소에 받던 임금 수준보다 절반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겠어요. 육아휴직 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동료와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육아휴직 갔다 오니까 승진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한 거죠. 결국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에 관련된 일가족 양립 정책의 모든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그 안에 대부분은 80%가 실업급여예요. 그리고 20%가 일가족 양립 정책인데, 80%의 실업급여도 최근 들어서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가족 양립을 이 안에서 더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여성들이 있는데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혜택에서 누락이 된다는 문제들도 있죠. 세 번째가 비용 지원입니다. 이게 한 7조 정도 들어갔는데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이게 다 필요한 정책이죠. 이런 게 없으면 청년들이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수당을 많이 개편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매년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아이 태어나면 여러 가지 유아용품 이런 거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지급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한국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정책으로는 뭐 임신, 난임, 산모, 아동 건강 지원에 아주 작은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게 좋아져야지 출산 문제 해결되겠구나라는 정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산이 한 25조 정도 되는 거예요. 25조. 여기서는 더 이상 뺄 게 없습니다. 더 늘려야 돼요.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거의 절반에 차지하는 게 주거 지원입니다. 이 주거 지원 예산을 보시면 20조가 넘는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하는 게 한 10조 정도입니다. 엄청 크죠. 아무래도 집값이 워낙 크니까 청년들한테 몇 억씩 대출을 해더라도 원금이 워낙 커서 예산이 확 늘어나는 거죠. 임대주택 사업도 적잖이 하고 있고 청년 주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출생 예산이라고 중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저출생 예산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 자금 대출해주면 저금리를 대출해주는 겁니다. 언젠가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근데 이게 나라가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정책들은 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정책은 대출 정책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 상환을 받아야 되는 돈이라서 이 예산은 중요하지만 상당히 허구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생 예산의 절반 정도는 매우 허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80조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허구적인 건데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을 쓴다라고 포장이 되면서 정작 필요한 정책에 더 예산 늘려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은 뭐가 있느냐? 한 3조 정도가 이제 그런 예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뭐 청년들이 뭐 얼마 이렇게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맞춰서 매칭해서 저축해주는 그런 지원인데 청년 자산 형성 뭐 결혼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출산 대책인지 아닌지 이제 다들 이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들 일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저출산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장학금 지원. 이것도 뭐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정책들은 되게 간접적인 정책들이죠. 직접적으로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예산이 한 3조 남짓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예산을 50조라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허구적인 거고 나머지 20 몇 조 중에서 거기서 뭐 필요 없는 정책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많이 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저출산 정책이 아니다라고 뺀다고 한들 이게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다 부처들의 고유 사업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것을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저출생 예산을 우리가 재편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있는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총평을 제가 해보자면 그동안의 정책들은 상당히 과도하게 예산이 부풀려졌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쭉 나오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요. 주거 지원을 뺀 실질적인 예산인데 2016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정체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중요한 정책들이. 그리고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지출이기 때문에 관련도가 낮은 정책, 효과성이 없는 정책을 우리가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못한다라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써야 되느냐? 가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저출생 대응을 하지만 거기는 대놓고 저출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들이 아동 가족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일가족 양립 지원, 그리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돌봄과 관련된 현물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19년 자료가 가장 최근 OECD 자료인데요. 한국은 현금 지원 안에 수당도 들어있고 일가족 양립이 들어있습니다. OECD와 비교해보면 GDP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반면 현물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돌봄 인프라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세제 지원, 이것도 OECD보다 높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는 일가족 양립이랑 뭔가 비용 지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2023년 기준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7%를 가족정책에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에서 1.6% 정도 돼요. 근데 OECD 평균은 2% 초반입니다. 이게 꾸준히 변함없이 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평균까지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을 더 해야 되냐면 한 12조에서 15조 원 정도를 더 저출생 대응에 가족 정책에 써야지 OECD가 갖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과 그 아이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안 키우면 누군가가 키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국가가 아니고 어떤 민간에서 키운다면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시간을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일할 때 쓸지 아이와 함께 쓸지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과 경력의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페널티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혁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소득 감소, 뭐 회사 눈치 보고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고 경력 단절되고 승진 누락되고. 근데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는 남성들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똑같은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잘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 태어난 후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거기가 돌봄 공백이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린이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집에 일찍 옵니다. 1시면 끝나요. 그러면 부모 퇴근하기 전까지 애들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 뺑뺑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육, 주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작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냐? 이게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가장 높은 게 1순위, 2순위 다 해보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가족 양립 확대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돌봄 의료 서비스 사회 인프라, 이게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년 고용 일자리고 주거 인프라, 현금 지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정책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 저출생의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이런 정책 수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은 정말 수요나 필요에 비해서 효과도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뒤떨어져 있는 분야입니다. 일가족 양립의 제도적 외연은 잘 돼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보면 1990년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반면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가족 양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반등을 했거든요. 한국은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보면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평균 월급이 아마 3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한국이 45%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60%예요. 육아휴직하면 60% 정도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독일도 65%. 너무 낮으니까 일가족 양립 안 돼요. 이게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신청 절차에서 간소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시차근무, 재택근무 이런 유연근무 확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육아휴직하고 돌아와 보니 승진도 누락이 되고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유연근무라던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일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걸 선호하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기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몇 명이 빠져도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대체 인력 구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중소기업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몇 명 빠지면 상당히 회사 경영이 어렵고 대체 인력도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제도가 정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맞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해소도 매우 중요하죠. 지난달 19일 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앞서 제가 필요한 정책들의 많은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150만 원인데 처음 3개월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그 다음 6개월은 150만 원 유지하는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의 수준인 60%까지 올리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는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육아휴직 신청도 같이 해서 사업주가 오케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그냥 쭉 이어서 쓸 수 있게끔 제도도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동료들이 업무를 대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이번에 신설하는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돌봄의 확대입니다. 지금은 인프라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을 하면서 많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부부들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는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인프라보다도 양적인 것보다도 촘촘하게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 이 말로 영유아 무상 교육인데요. 지금 사실은 무상이 아닙니다. 이 사립 어린이집 보내는 유치원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이 공립과 사립 간의 프로그램 격차도 있죠. 최근에 정부는 이제 유보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영유아 무상 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되고 늘봄학교도 좀 정착을 해서 초등돌봄 공백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양한 돌봄 기능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아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또 뭐 다함께 돌봄센터,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센터들을 다 묶어서 늘봄센터라는 명칭하에 어떤 학교 밖에서의 돌봄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더 늘려야 될까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얼마나 현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세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받는 모든 지원이 1,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1,500만 원을 받고, 근데 0세에 들어가는 총 평균 비용이 한 7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생애 초기에 너무 돈을 많이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1세만 하더라도 720만 원을 받습니다. 0일세에 부모급여를 이렇게 많이 넣었던 이유는 정책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을 대부분의 0세, 1세에 많이 쓰는데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로 워낙 낮으니까 급여가 낮은데 이거를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모급여라는 걸 신설해서 여기다가 그냥 다 현금을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0일세에 현금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반면에 2세부터는 현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총액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럽에 있는 웬만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금 지원 규모의 총액은 우리나라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0일세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생애 주기 필요에 맞춰서 좀 우리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걸 재설계할 때 항상 고려가 나오는 게 늘상 나오는 거죠.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있을까요? 제가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을 보면 있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없다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있다라는 연구들도 조금 있다라는 데 대부분이었어요. 만약에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돈을 줬을 거예요. 출산율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더 수당을 늘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좀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로 잘 사는 그런 신혼부부들에게 수당을 주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프랑스를 우리가 뭐 이런 거 잘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프랑스는요, 첫째아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또 소득 계층별로 막 나눠가지고 차등을 많이 줘서 지급을 합니다. 프랑스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다가 점점점 재정적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개혁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라는 헝가리식 정책이죠. 헝가리 정책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헝가리 정책을 소개해드리자면 2019년에 도입이 됐고요.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4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탕감하고요. 3명 이상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출생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안에 1억을 대출을 해주고 탕감해주는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헝가리가 그러면 출산율이 정말 높아졌느냐? 오른쪽에 헝가리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2019년부터 반짝 높아졌다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억 원씩 만약 대출해 준다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이면 지금 1년에 쓰는 일가구 양립 정책에 들어간 돈이 2조거든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고 이거를 일가구 양립을 2배로 확대해서 5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실은 되게 큰 예산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도 이렇게 거액을 주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요. 일부 청년들은 1억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됐는지.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 주면 좋을 거냐 했더니 당연히 와가지고 좋다 해서 찬성률이 뭐 6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1억 주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편적으로 1억을 쫙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금을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와 가족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그런 풍조가 확산되면서 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비 부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결혼 비용의 대부분이 주거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뭐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는데 또 역시 대출이에요. 대출인데 소득 기준을 2.5억까지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도 늘리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는데 청년들이 의외로 이 주거 정책에 엄청 민감합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주거 정책 발표했을 때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결혼 페널티였어요. 뭐냐면 결혼하니까 청약에서 불이익 받고 결혼하니까 가구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여기 혜택에서 다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워낙 심각해져 가지고 정부가 이런 것들 다 확대한 겁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이런 주거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대대적인 주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결혼과 출산을 이어지는 경로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개혁도 당연히 해야겠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노동시장 문제, 사교육 문제, 그리고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 젠더 갈등의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이게 정말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한 번 해결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40년 동안 출산율이 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고 이런 구조개혁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과도한 경쟁 문화를 우리가 바꾸고 청년들이 미래를 볼 때 희망적이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장 축소 사회의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비례 정책을 넘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돼야 되고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고용 이민자를 자꾸만 경제활동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노동력들을 좋은 여성 인재들이 많이 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줄어들면 기술을 또 생산성을 높여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 투자도 더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식과 문화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핀란드 국영방송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인터뷰를 했냐면 핀란드가 2010년에 출산율이 1.8이었는데 작년에 1.2로 떨어졌습니다. 초저출산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건 뭐냐면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일가정 양립해야 되고요. 사회적 돌봄 강화해야 되고 했더니 리포터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한국보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핀란드는 행복지수 전 세계 거의 넘버 탑에 들고 양성평등지수도 1등입니다. 2등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가정양립 정말 잘해. 육아 천국으로 불리는데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출산율이 2010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계속 이런 가족 정책을 확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만큼 가족을 형성하는 데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자기 생활에 대한 가치가 워낙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확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인식과 가치, 문화를 한꺼번에 바꿔가지 않으면 정부가 2030년에 1을 맞는다고 했어요. 근데 매년 5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들어간다 가정해 보면 6년 후면 300조잖아요. 그럼 분명히 6년 후에
300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안 올랐다라는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 사회적인 인식 가치, 문화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부가 거버넌스나 재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처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정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예산 배분 조정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저는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이것만을 위한 어떤 기금이라던가 특별 회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지 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표 여기서 마치고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